반갑습니다. 식물과 에너지 단원 개념 정리 영상입니다. 말 그대로 이 단원에서는 식물과 에너지 두 단어를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식물이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란 무엇인가요? 정확한 단어의 뜻을 잘 모르겠어도 사실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식물은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게 이 단원의 가장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그렇다면 에너지를 어떻게 얻느냐? 그거에 대해서 쭉쭉 배워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개념을 싹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이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아래쪽에는 뿌리와 저장 공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를 다 채울 수 있다면 사실은 거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물이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어떻게 얻냐? 이 얘기죠. 에너지를 어떻게 얻냐? 우리가 마지막 쪽에 배운 내용, 에너지는 무엇으로 얻는다?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 얻습니다. 근데 호흡의 재료로 뭐가 필요하냐? 양분이 호흡의 재료로 필요하다. 그렇다면 양분을 어떻게 얻느냐?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얻는다. 여러분 이 네 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얻고 그 양분을 가지고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건 단계적인 겁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끊겨버리면 최종 목표인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식물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광합성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배웠던 거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란 무엇이냐? 광자가 무엇인가요? 빛광자죠. 빛광. 여기서는 특히 햇빛. 여러분 빛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식물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결국은 어디서 온 거냐? 햇빛이 가지고 있는, 햇빛이 방출한 빛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빛을 이용해 합성하는 과정이다. 무엇을?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합성이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하죠? 작은 것들을 합쳐서 큰 거를 만들 때 사용하죠. 자, 양분은 굉장히 커다란 분자입니다. 얘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작은 분자들이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작은 분자들이 모이냐? 자, 잎에서 일어나니까 밑에다 쓰겠습니다. 자, CO2라는 애가 생깁니다. 있습니다. 누구죠? 이산화 탄소. 자, 모르는 사람을 위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E가 있죠. 뒤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O가 뭐예요? 산소니까 산화. C가 탄소니까 탄소. 이산화 탄소인 겁니다. 자, CO2와 누구를 합쳐서 H2O를 합칩니다. 얘 이름이 물이죠. 물. 광합성은 이 두 재료를 사용합니다. 광합성, 이 두 재료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만드냐? 양분과 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 양분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만드냐? 포도당의 형태로 만들죠. 자, 포도당은 화학식으로 쓰면 C6H12 O6이에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는 원자가 24개나 되는 커다란 분자라는 거죠. 어떤 애들을 조립해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은 작은 분자들을 열심히 뜯어 붙이고 이런 블럭 조립하듯이 해서 커다란 포도당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재료가 산소로 남는 것들을 모아봤더니 산소만 남더라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서 빛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물질이 아니에요. 이 분자를 조립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분자를 조립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에너지를 끼워 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생님이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자, 저금통 조각을 이어 붙여서 저금통을 만드는데 그 안에 무엇을 담게 되냐? 동전을 담게 된다는 거죠. 이 저금통 조각이 이산화탄소와 물이고 저금통이 포도당인 거고 동전이 빛 에너지인 거예요. 이 포도당이라는 양분 안에는 뭐가 가득 들어있냐? 동전. 가득 들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빛을 이용해 양분을 합성한다. 자, 이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우리가 잎이 광합성을 하는데 많이 활용된다라고 얘기하죠. 잎은 초록색입니다. 왜 초록색이냐? 잎에 있는 초록색 물체, 엽록체 라는 알갱이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초록색이에요. 엽록체가 들어있지 않은 잎은 초록색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이 엽록체 안에 있는 초록색이 없어지면서 잎도 초록색이 아니게 되죠. 자, 우리가 먹는 많은 식물에는 포도당도 들어있고, 여러분, 이 포도당이 합쳐진 녹말도 많이 들어있어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잎에다가 어떤 물질을 뿌립니다. 이쪽을 좀 지울게요. 아이오딘과 칼륨이라는 물질을 뿌립니다. 자, 이 친구는 무엇을 하는 물질이냐? 녹말과 맞나? 원래 얘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약간 갈색 같기도 하고 약간 빨간색 같기도 한 이 황적색이라 그래요. 황적색. 요 색깔을 가진 친구인데 이 친구는 녹말을 만나면 청람색으로 변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색깔 이름이 남색이고 푸른색 할 때가 파란색이니까 청이죠. 두 개가 섞인 색깔 잘 보면 까맣게 보이기도 하고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약간 빛 받으면 보라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자, 청람색이라고 합니다. 자, 잎에다가 아이오딘과 칼륨을 뿌렸더니 청람색이 보였다라는 말은 잎 안에 뭐가 있는 거냐? 녹말이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녹말이 어디서 발견이 됐냐? 바로 이 엽록체 안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식물이 양분을 만들어내는데 이 양분이 어디서 발견되냐? 엽록체 안에서 발견이 되더라. 그러면 이 양분을 어디서 만드는 거냐? 이 양분을 만드는 공장이 어디냐? 엽록체라는 거죠. 자,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밝혀내게 된 겁니다. 자,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난다?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엽록체는 주로 잎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줄기도 초록색이죠. 거기 엽록체가 살짝은 있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긴 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로 식물의 잎에 들어서 왜냐하면 잎이 면적이 넓은 이유가 뭐예요? 빛을 많이 받아서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잎에 엽록체가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광합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식물이 뭘 필요로 한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내뱉냐?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뱉냐? 산소를 내뱉는다라는 겁니다. 왜 포도당 양분은 내뱉지 않죠? 그거는 자기가 필요해서 만든 거니까 몸 안에 저장해 두고 산소가 식물한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식물 입장에서는 뭐냐? 쓰레기예요, 쓰레기. 부산물이라고 하죠. 자기한테 필요 없는 게 그냥 나는 양분이 필요해서 광합성을 했는데 그 결과 산소가 그냥 튀어나온 거니까 필요 없는 산소는 밖으로 내뱉어 버리는 겁니다.
야, 그럼 이산화탄소가 참 중요한 애네요. 정말 중요한 애죠. 식물 입장에서는. 근데 인간한테는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산화탄소를 통해 양분을 합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식물은 따라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빛에너지를 이용해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스스로 이산화탄소와 물, 작은 분자들 재료를 흡수해서 빛만 받으면 스스로 양분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화면이 너무 꽉 차서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이 광합성에 의한 기체 교환 한번 적고 가죠. 자, 여기서 기체 교환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기체를 교환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의 기준은 식물 내부와 외부입니다. 식물 몸 안에서 기체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식물의 안과 외부인 바깥에 어떻게 기체 교환을 하냐라는 겁니다. 자, 광합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식물의 기체 교환은 무엇입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다 라는 거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무엇인가요? BTB 용액을 이용하는 실험이죠. 자, 원래 이름은 브로모 티몰 블루라는 용액인데 줄여서 BTB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BTB 용액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누구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높아지면 무슨 색이 되고 노란색이 되고 보통일 때는 어떻고 초록색이 되고 중간 색깔이죠. 적을 때는 낮을 때는 파란색이 되는 이 색깔 변화를 그대로 알고 계셔야 이번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험관 안에 검정 물을 담고 검정말이라는 자 물풀 물에 사는 풀이죠. 을 넣은 다음에 뭐를 쬐주면 햇빛을 쬐주면 물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조건이 뭐였어요?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 광합성의 조건이 만족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광합성이 일어날 것이다. 광합성이 일어나면 무엇을 흡수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이다. 따라서 용액이 만약에 처음에 노란색 또는 초록색이었다 할지라도 어느 쪽으로 가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이제 식물 안으로 들어가서 용액 속에 있는 BTB 용액 떨어뜨리는 걸 깜빡했네요. BTB 용액에 섞여 있는 물 안에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면서 농도가 낮아지면서 색깔이 점점 푸르게 변해 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란색이 되겠죠. 이 BTB 용액의 색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실험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푸른색 또는 초록색 BTB 용액에 뭐를 불어주면 날숨을 불어주면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지면서 노란색으로 변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다음으로 했던 내용이 광합성에 미치는 요인이죠. 여러분, 광합성은 뭐가 많을수록 잘 일어나겠어요? 재료가 많을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하지만 물풀이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지나고 나면 광합성은 더 이상 최대치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 저금통 안에 집어넣을 동전이 많다면, 빛에너지가 뿜뿜 많이 일어난다면 점점 많이 일어나겠죠, 광합성이. 근데 마찬가지로 잎의 면적과, 그러니까 엽록체의 면적과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렇게 일정하게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도 얘기를 했어요. 온도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화학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는 편입니다.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광합성은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에요. CO2 같은 단순한 분자에서 포도당 같은 복잡한 분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걸 도와줄 기계손, 팔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도와주는 애들을 효소라고 해요. 광합성은 효소로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효소가 파괴되어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활발하게 잘 일어나는 온도는 30도에서 40도 사이. 여러분, 한여름
또는 풀이 무성한 열대 기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겠죠. 온도 높고 빛 세게 내리쬐고, 이산화탄소는 사실 농도가 적은 상태에서도 잘 살 수 있게 식물이 적응을 해서 그렇게 높은 농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고 갑니다. 빛의 세기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은 일정 수준에 머무른다. 또 광합성량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 또 광합성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끊임없이 증가하지 않고 약 30도에서 40도에서 최대치를 찍은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떨어지게 된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계속 가보죠. 자, 이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들 얘기를 계속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기체죠, 여러분. 기체는 기본적으로 작은 입자와 빠른 이동으로 인해 확산과 증발이 일어나죠. 사실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은 날아다니다가 식물 안으로 쏙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만들어 놓으면 되냐? 구멍만 뚫어 놓으면 얘네가 알아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식물 잎에는 뭐가 있다? 요렇게 생긴 애들이 있었죠. 요렇게 여기 이제 동글뱅이가 있고, 이렇게 초록색 알갱이도 가지고 있는 요런 애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요 조리퐁 같은 애 중에 하나, 얘를 공변세포라고 하고, 공변세포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가운데는 뭐죠? 세포가 아니라 빈 공간, 구멍이 뚫려 있더라. 이파리 뒷면과 앞면이라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왜? 뭐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가 통과할 수 있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 얘네가 알아서 들어와서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멍에 기체가 드나들기 때문에 기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멍을 싹 뚫어 놓진 않고 이 벽들처럼 이렇게 주변에 잎을 유지하는 잎의 겉껍질 표피라고 하죠. 표피를 유지하는 세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표피세포로 둘러싸여 있다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근데 이 표피는 광합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잎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엽록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공변세포는 이 기공을 열고 닫아야 되기 때문에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해야 되니까 하도록 하죠. 자, 공변세포는 이렇게 구멍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합니다. 왜냐? 구멍을 계속 열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게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은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빠져나가 버리냐? 물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식물한테 굉장히 중요한 친구인데 이 물이 손실이 계속돼 버리면 낭비가 되겠죠.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필요 없을 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왜 필요했죠? 광합성 때문에 필요했어요. 그럼 광합성이 필요 없는 때 언제? 밤에는 기공이 닫힌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전부 닫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낮에 기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게 된다. 자, 이 물이 빠져나가는 건 식물 입장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햇빛이 잘 비칠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뭐 바람이 많이 불수록 여러분 그 확산과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거의 유사하게 증산작용은 일어나게 됩니다. 증산작용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자, 이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지만 물을 끌어올리기에는 힘이 부족해요. 누가 펌프로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여기 빈 공간이 생기겠죠. 빈 공간에 있는 물을 왼쪽에서 채워오는 거예요. 여기 또 빈 공간이 생기겠죠. 옆에서 또 채워와. 자, 이렇게 옆에 채워오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뿌리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데 증산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식물은 잎의 기공을 통해 무엇을 흡수한다? 이산화탄소,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물은 뿌리에서 흡수하고 증산작용을 통해 끌어올려진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에 쓰이고 남은 물도 이 증산작용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잘 흡수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공은 열리고 닫히는데 기공이 열려 있을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기공은 낮에 아침에 열려서 낮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공은 물 손실을 막기 위해 밤에는 닫히고요. 공변세포의 모양이 달라지면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게 된다는 거죠.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다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방금 첫 번째 우리가 광합성 얘기를 했죠. 광합성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양분을 획득하기 위해서다. 양분은 포도당으로 만들고 녹말로 변화한다. 양분을 만든 이유가 뭐였냐?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친구가 나오죠. 호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인공호흡이란 말도 들어봤겠지만 호흡은 무엇인가요? 숨을 쉰다. 정확히 말하면 호가 있고 흡이 있는데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걸 얘기합니다. 좀 풀었으면 기체교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기체교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체교환을 얘기합니다. 호흡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숨을 들이마실 때 무엇을 들이마시죠? 산소, O2를 들이마시고 무엇을 내뱉나요?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자, 이거는 동물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사람이 동물이니까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왜 숨을 쉬어야 되나요? 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되나요? 산소를 마시는 이유는 여러분 망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치. 자, 우리가 밥을 먹죠. 밥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양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양분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아까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양분을 여러분 돼지 저금통을 그대로 두면 안에 있는 동전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돼지 저금통을 어떻게 해야? 깨트려야 그 안에 있는 동전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깨트리는데 뭐가 필요해요? 망치가 필요합니다. 자, 산소를 들이마시는 이유는 양분을 뭐 하기 위해서? 아까 양분을 조립했죠. 근데 양분을 분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분을 분해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분해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동물 입장에서 한 말인데 이 일이 누구한테도 일어난다는 건가요? 식물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이 과정을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호흡의 목적은 뭘 얻는 거라고요?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왜 나오죠? 아까 말한 돼지 저금통을 때려 부쉈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금통 조각. 저금통 조각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만 그냥 부산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부산물은 그냥 쓰레기통에 돼지 저금통 조각은 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내뱉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이유죠. 자, 여러분, 이 호흡이라는 과정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 일어나냐? 에너지를 필요할 때 얻습니다.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언제 필요하죠?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에너지가 안 필요하냐? 잘 때도 숨을 쉬고 소화를 시키고 혈관이 움직여야 되죠. 에너지는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호흡은 일어납니다. 그럼 어디서 일어날까요?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 일어나겠죠. 여러분, 손가락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발가락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위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는 어디서 필요한가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식물도 마찬가지. 잎이든 꽃이든 뿌리든 줄기든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호흡은 어디서? 모든 세포에서
항상 일어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호흡은 뭐 빛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거의 양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호흡이 일어나게 되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양분해서 꺼내 쓰는,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은 밤에는 여러분 광합성이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라는 겁니다. 자, 낮과 밤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낮에는 어떤 과정이 식물 안에서 일어나냐? 광합성과 호흡이 동시에 일어나죠. 근데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호흡만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호흡을 통해 뭐를 내뱉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자, 근데 낮에는 호흡에는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고 뭐를 내뱉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근데 광합성에 뭐가 필요해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내뱉을까요? 안 내뱉을까요? 내뱉지 않습니다. 호흡으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사용하는 거죠. 근데 호흡으로 만든 이산화탄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성을 한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내면, 산소를 만들어내면 호흡에 필요한 산소는 따로 빼서 쓰고 나머지 필요 없는 산소를 어떻게 한다? 내뱉는다라는 겁니다. 자, 낮과 밤이 반대죠. 낮에는 광합성으로 인해 산소를 내뱉고 호흡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더 많이 일어나니까 광합성이 호흡보다 많이 일어나는 낮에는 산소를 내뱉고 광합성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거의 제로죠.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은 아까도 봤던 것처럼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BTB용액에 담가보면 되겠죠. 자, BTB용액에 물 담고 BTB용액을 뿌리고 안에 식물을 넣어줍니다. 보통 물풀을 넣어주겠죠. 아까 검정말에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뭘 둘러싸냐? 알루미늄 은박지. 자, 빛을 차단합니다. 아예 빛이 아예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BTB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더라? 노란색으로 변하더라. 노란색이 무슨 색이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색이죠. 식물이 무엇을 내뱉는구나. 이산화탄소를 내뱉는구나. BTB 용액의 색깔 알 수 있겠습니다. 식물이 빛을 받으면 파란색이고 빛을 안 받으면 노란색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알루미늄 박을 씌우든 안 씌우든 만약에 옆에 이제 빛을 받는 얘를 놔둬도 이 식물에서도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호흡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더 많이 일어나니까?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니까 얘는 파란색이 되는 거고 이 광합성이 못 일어나게 막으면 호흡만 일어나니까 노란색이 되는 겁니다. 호흡은 빛이 있든 없든 항상 일어나고요. 그날 이제 해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누구예요? 광합성이 달라지는 거지 호흡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빛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양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식물에 대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내뱉지만 낮에 내뱉는 산소가 어쩔 거니까 더 많기 때문에 하루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보다는 많기 때문에 우리 지구온난화, 그죠? 지구온난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BTB 용액 말고 석회수가 있었죠.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뿌옇게 흐려진다. 이 사실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얘기만 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 호흡을 해서 양분을 얻는 이유, 식물이 살아가는 이유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에너지 획득 호흡을 통해서 이걸 위해 뭐를 만드는데 양분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양분의 일부는 호흡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일부는 뭐에도 쓰이고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데도 쓰이죠. 잎도 자라야 되고 뿌리도 자라야 되고 또는 뭐 꽃을 만들고 그죠? 꽃을 피우고 하는데 이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양분은 사실은 다양한 데 쓰이기 위해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호흡이에요. 호흡. 근데 저장되기도 하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저장 그 내용 정도 여러분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나와 있었죠? 고구마는 어떤 형태로? 녹말의 형태로 뿌리에 저장을 하고 누가 있었죠? 콩은 단백질의 형태로 열매, 씨앗에 저장하고 양파가 있었던 것 같네요. 양파가 포도당의 형태로 줄기죠. 양파는 줄기에 저장하고 땅콩 있었나요? 땅콩도 열매입니다. 열매 형태로 그 열매의 위치에 지방의 형태로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뤘던 사탕수수 그죠? 사탕수수는 어떤 형태로? 설탕의 형태로 줄기에 저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네가 다 뭐예요? 다 양분의 다양한 형태란 얘기입니다. 걔네들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위치에 꼭 뿌리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줄기, 열매, 잎에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장한다라는 말은 양분이 호흡에 이용되고도 남게 아주 많이 만든다는 얘기죠. 뭐 다양한 기관으로 이동돼서 되죠. 이동할 때는 어떤 형태로 이동하냐?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설탕의 형태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한다. 자, 물관, 체관이 줄기에 들어있죠.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고 설탕은 체관에 통해서 이동한다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좀 길게 나오긴 했는데 또 급하게 하느라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뭐 내용이 좀 이러고 보니까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연결을 잘 지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분히 한번 봐보시고 우리 마지막에 정리했던 그 그림에 정리하는 식으로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